네, 안녕하세요. 네랩에서 클라우드 솔루션 아키텍처를 맡고 있는 박성휘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온프리미스에 있는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이전이라든지 확장을 할 때 AWS의 네이티브 스토리지인 에펙스폰 네랩 온탭을 사용해서 가장 빠르고 신속하게 여러분의 데이터들을 안전하게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주제는 헬스케어 클라우드 확장 배경부터 시작해서 저희 에펙스폰 네레몬 탭에 대한 소개, 그리고 고객 구축 사례 및 마지막 맺은말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헬스케어 산업은 지금 매우 빠르게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헬스케어 IT 시장은 2026년까지 약 1,7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하고 있고요. 그중 클라우드 시장이 연 18%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AWS는 클라우드 시장에서 37% 이상의 점유율로 헬스케어 워크로드의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런 온프리미스의 중심이 아닌 클라우드 기반으로 데이터를 플랫폼이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헬스케어 산업은 디지털 전환과 함께 보안 위협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2025년 기준으로 해서 헬스케어 분야에서 랜섬웨어 공격일은 전년 대비 49% 증가였고, 그리고 의료 기록 유출 같은 경우는 5,700만 건 이상 달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데이터 유출로 인해서 평균 피해 비용이 약 1,000만 달러 이상의 비용으로서 실제 전 산업군에서 가장 높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결국 헬스케어 클라우드 전반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보안과 환자 안전을 위한 선제적 대응 전략이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산업은 디지털 전환과 함께 보안 위협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2025년 기준으로 해서 앞서 보신 성장과 보안 위협을 실제 의료 현장에서 보면 헬스케어 클라우드 전환은 이미 현실적인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클라우드 전환 같은 경우는 실제 클라우드 전환을 할 때 고려사항으로서 규정이라든지 보안을 준수하고 여러분들의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든지 의료보호법을 준수하면서 클라우드에 대한 부분들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전해야 되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같은 경우는 실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들, 특히 EMR이라든지 박스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들에 대한 부분들을 완전 무결하게 그리고 연속성을 보장하면서 AWS로 마이그레이션 하실 수 있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 데이터들에 대한 부분들을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데이터들에 대한 BI 구성이라든지 그리고 업무의 연속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고도화해야 된다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레가시 시스템을 현대화하기 위해서 기존의 온프리미스에 있는 데이터들과 클라우드의 데이터들을 호환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신규 솔루션이라든지 최신의 기술들에 대한 부분들을 접목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데이터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그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대한 구성도 고민해 하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여러분들은 이런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한다고 했을 때 실제적으로 클라우드에 대한 비용 예측이라든지 아니면 비용 절감에 대한 방안도 고려하셔야 되는 부분들이죠. 그러면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5가지 고려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게 저희 아마존 에펙스폰 네레몬 탭이 어떤 스토리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마존 에펙스폰 네레몬 탭은 AWS의 네이티브 스토리지라서 실제 AWS의 스토리지 라인업들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S3, EBS, EFS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에펙스폰 네레몬 탭은 실제 저희가 하드웨어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 AWS의 인프라 위에 저희 네랩의 온탭 스토리지 OS가 탑재되어 있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터프라이즈에 대한 스토리지 기능들에 대한 부분들을 모두 다 제공할 수 있고, 그리고 AWS에서 직접 팔고 그리고 지원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의 AWS 계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저희 에펙스폰 네랩 온탭은 AWS의 네이티브 스토리지이기 때문에
AWS에 있는 컴퓨팅에 대한지 아니면 VDA라든지 EKS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AWS 서비스와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간편하게 여러분들의 데이터, 스토리지에 대한 부분들을 프로비저닝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여러분들이 온프리미스의 온탭 스토리지를 사용하고 계신다고 하면 그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간편하게 저희 쪽에 플렉스캐시라든지 스냅미러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간편하게 구성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모든 것들이 완전 관리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성능을 요하는 데이터 같은 경우는 SSD 프라이머리 티어에 저장을 하고, 그리고 콜드 데이터 같은 경우는 커피시티 풀이라고 해서 비용이 저렴한 스토리지에 저장을 할 수 있게 하는 데이터 자동화 계층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의 데이터들을 보호할 수 있고, 그리고 보안에 대한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지 레벨에서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자, 그러면 저희가 헬스케어 고객의 클라우드 전환 과제에서 어떤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는 현대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데이터들에 대해서 모더나이제이션을 하실 수 있다고 했을 때 저희는 여러분들의 데이터들에 대해서 하나의 스토리지에서 멀티 프로토콜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NAS 환경, SAN 환경 이런 부분들을 온프리미스에서 전환하셨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죠. 두 번째는 저희가 스토리지 기반에서의 그런 운영 보장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데이터 보호에 대한 부분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프로비저닝 하실 때 싱글 에이지에 대한 구성이라든지 멀티 에이지에 대한 구성을 제공하고, 그리고 스토리지 기반에서 데이터에 대한 보호를 할 수 있는 스냅샷이라든지 재복구에 대한 기능들, 그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탑재되어서 별도의 비용 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죠. 세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스토리지 기반에서의 데이터 보안에 대한 기능들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각각의 하나의 스토리지에서 테넌트를 나눠서 격리된 환경으로서 데이터들을 서비스할 수 있고, 그리고 각 계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권한을 줄 수 있는 그런 AD에 대한 인정이라든지 스토리지 기반에서 웜 스토리지에 대한 기능들, 그러니까 삭제라든지 변경이 불가능한 스토리지에 대한 볼륨을 제공할 수 있고, 그리고 스토리지 기반에서 랜섬웨어라든지 머레어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탑재되어 있는 부분들이죠. 네 번째는 여러분들의 스토리지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용 최적화에 대한 부분들을 제공해 드릴 수 있어요. 스토리지 기반에서 실제 사용량에 대한 부분들을 절감할 수 있는 중복 제거 압축이라든지 데이터 티어링 기능부터 시작해서 실제 여러분들이 프로비저닝 IOPS에 대한 부분들, 스로풋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선택적으로 스케일업이라든지 스케일 다운 하시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마지막은 여러분들의 데이터들에 대해서 간편하게 DR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데이터들의 크로스 비전에 대한 복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공할 수 있게 스토리지 기반의 복제 솔루션이라든지 캐싱 기능들, 이런 부분들을 제공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헬스케어라든지 규정 준수, 보안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첫 번째가 바로 저희는 보안 인증에 대한 부분들을 6개 이상의 보안 인증을 다 취득해 있고, 그리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플라이언스라든지 여러분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부분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런 전송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두 다 암호화해서 제공되고 있고, 그리고 스토리지에 데이터를 저장하실 때 암호화해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지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데이터들에 대한 부분들을 가장 안전하고, 그리고 스토리지의 데이터들에 대한 부분들을 암호화해서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액세스되는 데이터들, 관리자들, 아니면 이런 유저들에 대한 부분들을 감사 로고 관리를 통해서 또한 제어하실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저희가 두 번째로 그러니까 스토리지에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그런 보안에 대한 부분들을 제공하는 부분들입니다. 먼저 세 가지 레이어로 제공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데이터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다가 이상 지구가 발생하면 즉시 스냅샷을 찍고 데이터들에 대한 액세스에 대한 부분들을 차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두 번째는 랜섬웨어라든지 머레어의 그런 행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발생했을 때 동작을 감지하고 그 즉시 스냅샷을 찍어서
웜 스토리지에 저장을 해서 언제든지 데이터들을 보호할 수 있게 해드리는 부분들이죠. 두 번째, 보호 부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 스토리지 기반에서 여러분들의 데이터들에 대한 부분들을 액세스하는 데이터들에 대한 확장자들에 대한 부분들을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로 만들어서 그 데이터들에 대한 쓰기 제한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웜 스토리지에 있는 기능들을 통해서 실제 저장된 데이터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변경이라든지 삭제가 불가능하게 만드실 수도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런 데이터들을 보호할 수 있게 해드리는 부분들에서 만약에 암호화라든지 아니면 변경이 발생하다든지 랜섬웨어에 그런 감염이 되었다고 했을 때도 그 즉시 저희 쪽에서의 스냅샷이라든지 AWS 백업이라든지 그리고 저희 쪽에서의 그런 스냅미러 이런 DR 환경에서의 복구 같은 여러 가지의 데이터 보호 기능들을 통해서 즉시 복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저희가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온프리미스에 있는 데이터들에 대한 부분들을 즉각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성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비용이 얼마만큼인지 데이터에 대한 식별, 분석이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저희 네뎁에서 제공하고 있는 네뎁의 데이터 클래리피케이션이라는 SaaS 솔루션 같은 경우는 실제 여러분들의 데이터들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식별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어떤 파일에 대한 부분들이 확장자를 가지고 있고 어떤 파일에 대한 부분들이 생성되었고 그리고 컴플라이언스라든지 개인정보 보호에 위배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레포팅을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데이터 인프라스트럭처 인사이트라는 그런 기능을 통해서 전체 스토리지에 대한 용량이라든지 그리고 성능에 대한 추이 그 외에도 여러분들의 데이터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변경되고 있고 그리고 이 데이터들의 확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실제 콜드 데이터가 얼마만큼인지 핫 데이터가 얼마만큼인지 확인해서 그 데이터의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가장 최소화하면서 전환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저희가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하기 위해서는 AWS 스토리지 어세스먼트 서비스와 같이 연동해서 저희 쪽에 온프리미스에 있는 데이터들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하게 마이그레이션 대상에 대한 부분들을 식별하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들의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저희 쪽 네뎁의 클래리피케이션을 통해서 제거하고 그리고 전체 데이터들이 어떤 데이터를 옮겨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용량 절감을 했을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온프리미스에 저희 네뎁 스토리지를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 실제 데이터들에 대해서 스토리지 기반으로 데이터들에 대한 무중단 데이터 이전에 대한 부분들을 서비스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구성한다 했을 때 실제 온프리미스에 있는 데이터들을 클라우드로 확장할 때 전체 데이터가 옮겨가는 것이 아니고 실제 사용하는 데이터들만 옮겨가는 그런 하이브리드의 캐싱 환경도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온프리미스에 있는 데이터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보안 및 거버넌스에 대한 부분들을 중수하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데이터들 중에서 실제 옮겨갈 수 있는 데이터들,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들만 클라우드로 확장하시고 마이그레이션 하실 수 있게 해드릴 수 있는 운영의 효율성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할 때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저희는 멀티 프로토콜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온프리미스에 여러분들이 SMB라든지 CIFS라든지 NFS의 낮은 버전들 그런 부분들을 사용하고 계신다고 하면 그 프로토콜 그대로 저희 클라우드에 있는 FX4 네뎁 온탭으로 데이터에 대한 리프트의 시프트 방식으로 데이터를 이전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 사용하고 있는 온프리미스에 사용하고 있는 그런 환경 그대로 클라우드로 옮겨가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던 스크립트라든지 아니면 API에 대한 개발의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클라우드에서 역시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기존에 온프리미스에서 가지고 있는 디렉토리 구조라든지 아니면 권한이라든지 메타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그대로 클라우드에서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여러분들이 온프리미스와 클라우드에 대한 부분들을 동일한 UI에서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네뎁의 콘솔에 대한 부분들도 통합 콘솔로서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온프리미스에 있는 사용하고 있는 여러 그 이기종의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사일로화되어 있는 그런 스토리지에 있는 데이터들에 대한 부분들을 통합 스토리지로 포함해서 하나의 스토리지 환경에서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게 가능한 이유가 저희 FX4 네데본템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멀티 프로토콜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NAS 환경, SAN 환경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젝트 환경까지 하나의 스토리지에서 풀로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 데이터에 대한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티어링이라든지 중복적 압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그리고 스토리지 기반에서의 데이터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보호할 수 있는 기능들 이런 부분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들에게 운영에 대한 표준화에 대한 부분들을 제공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데이터들에 대해서 용량을 절감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지 서비스를 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고객이 가지고 있는 그런 통합 보안에 대한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클라우드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저희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구성해서 DR 환경 구성한다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파일 데이터의 그런 복제라든지 아니면 DR 구성에 대한 부분들을 실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ITOF에 대한 부분들을 충족시켜드리기에는 약간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 쪽에 온프리미스에 저희 네뎁 온탭 스토리지를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 저희 스토리지와 AWS의 FX4 네뎁 온탭을 사용해서 간편하게 DR 환경을 구성함으로써 실제 여러분들의 RPO, ITO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빠른 그런 기능들을 제공할 수 있고 스토리지 기반에서의 초기 복제 이후에는 변경되는 블록들로만 복제되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분들의 네트워크에 대한 비용들도 절감할 수 있고 간편하게 여러분들이 DR 테스트에 대한 부분들을 제공해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죠. 저희가 레가시 현대화에서 가장 또 많이 쓰이는 부분들은 저희 쪽에 플렉스 캐시라는 기능입니다. 여러분들이 온프리미스에 있는 HPC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GPU에 대한 부분들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현재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들이 쇼티지가 나기 때문에 하드웨어 딜리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런 부족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한계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온프리미스에 있는 데이터들을 클라우드로 간편하게 확장하면서 여러분들이 온프리미스에 있는 그런 HP 서버라든지 아니면 GPU 서버에 대한 부분들이 부족했을 때 클라우드로 적시 확장하고 그리고 온프리미스에 있는 모든 데이터가 클라우드로 확장되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 사용하고 계시는 전체 스토리지 용량에서의 10에서 15% 정도만 먼저 볼륨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데이터들에 대한 부분들을 사용하실 때 가져다 쓰는 방식으로서 캐싱에 대한 부분들을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이 캐싱은 리드 라이트가 가능한 캐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WS에서 여러분들의 학습이라든지 아니면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들을 실행하셨을 때 그 데이터의 결과값을 온프리미스에 업데이트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컴퓨팅의 변목 현상들을 제거할 수 있고 그리고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의 클라우드로 확장할 수 있고 비용 절감이라든지 그리고 개발자 일정에 대한 부분들을 가속화해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탁스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EMR-DB 같은 경우는 실제 온프리미스에 사용하시다가 클라우드로 이전한다고 했을 때 가장 고민인 부분들은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온프리미스에서 개발된 그런 다양한 구성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클라우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또 하나의 고민인 부분들이죠. 그런 부분들을 하실 때 온프리미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그런 클러스터 환경이라든지 그리고 그 데이터에 대한 보호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개발이라든지 테스트 환경에서 적시 복제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대한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 FX4 네뎁 온탭을 통해서 아이스카시 프로토콜을 통해서 동일하게 온프리미스가 사용하고 있는 SAN 환경 그대로 클라우드에서 쉐어드 스토리지 환경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고가용성에 대한 부분들, 데이터에 대한 즉각적인 복구라든지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정합성을 보장하면서 언제든지 복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간편하게 구성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작년 2025년도에 AWS 리인벤트에서 출시된 저희 S3 액세스 포인트에 대한 지원인 부분들인데요.
여러분들이 온프리미스에 있는 데이터들 중에서 보안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 데이터들에 대해서 간편하게 그러니까 그 데이터들을 업데이트하면서 가장 빠르고 신속하게 AI 서비스를 활용하고 싶으시다고 한다고 하면 저희 쪽에 온프리미스의 네뎁 스토리지와 클라우드에 있는 FX포 네뎁 온탭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면서 스내미를 통해서 업데이트하면서 스토리지에 대한 데이터 레이크를 만드실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환자 기록이라든지 뭐 로그 데이터라든지 건강 기록 데이터들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AI 서비스에 있는 부분들을 S3 액세스 포인트를 통해서 별도로 그러니까 S3 프로토콜을 변경한다든지 마이그레이션 할 필요 없이 바로 액세스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비용이라든지 시간을 절감하고 그리고 보안 및 거버넌스를 유지하면서 즉각적으로 여러분들의 AI라든지 분석 서비스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게 해드릴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프리미스에 있는 각종 데이터들에 대한 부분들, 의료 기록에 대한 데이터들 이런 부분들을 AWS의 FX포 네뎁 온탭으로 데이터 레이크를 만들고 그리고 AWS의 가장 최신의 분석이라든지 AI, ML 서비스에 대한 부분으로서 실제 여러분들의 데이터들을 NAS 환경 그대로 액세스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파일 접근에 대한 성능에 대한 부분들도 충족시키고 그리고 각 데이터에 대한 버전 관리 부분들도 저희 쪽 스냅샷이라든지 클론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버전 관리를 하면서 즉각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 데이터들에 대한 부분들 저희 쪽 스토리지에서 제공하는 암호화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감사 기능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실제 여러분들의 데이터들에 대한 그런 접근에 제한 부분들과 규제 준수 이런 부분들을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 쪽의 중복 제거 압축이라든지 데이터 티어를 통해서 실제 비용에 대한 부분들도 절감해 드릴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비용 최적화 부분들도 앞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 하나의 스토리지에서 싱글 에이지에 대한 구성, 멀티 에이지에 대한 구성을 간편하게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성능 옵션들도 원하시는 성능을 선택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 그리고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는 스냅샷이라든지 클론 데이터들 같은 경우도 스토리지 기반에서 제공되기 때문에 그만큼 비용을 가장 최저로 사용하면서 동일한 데이터의 클론 데이터들을 여러 번 만드실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데이터가 저장될 때 중복 제거 압축 그리고 데이터 티어링을 통해서 먼저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리고 핫 데이터, 콜드 데이터 같은 경우는 우선 핫 데이터 같은 경우는 SSDO에 콜드 데이터 같은 경우는 커피시티 풀에 저장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성능이라든지 그리고 비용 이런 부분들을 보장하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스토리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저희 고객 구축 사례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헬스케어 데이터 플랫폼을 제공하는 인프라는 ISP 업체가 있습니다. 이 ISP 업체 같은 경우는 실제 헬스케어 플랫폼의 임상 데이터 이런 부분들에서 6천만 건의 하루 그러니까 6천만 건의 처리를 제공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EKS 환경에서 이런 운영에 대한 효율성 그리고 개발자들이 언제든지 데이터 스토리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장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제공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FX포 네뎁 온탭을 도입하면서 네뎁의 트라이던트와 그리고 아마존의 EKS를 통합해서 언제든지 개발자들이 신속하게 데이터에 대한 스토리지 볼륨들에 대한 부분들을 확장하고 스냅샷을 찍고 그리고 그 데이터를 복제할 수 있게 해드릴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배포 같은 경우도 일주일 만에 완전하게 데이터에 대한 스토리지 기반에 대한 인프라를 배포할 수 있었고 그리고 하루에 6천만 건 이상의 메시지를 처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65%의 그런 스토리지 비용 절감까지도 제공했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두 번째는 호주 공공 의료 시스템인 NSW에서 사용했던 부분들인데요. 고객은 기존의 온프리미스에서 대규모 의료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 특히 팍스 영상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1.8테라 데이터들을 사용하고 있었던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AWS의 이런 여러 가지의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로 했을 때 3개월 걸리는 프로젝트가 저희 온프리미스의 네뎁 스토리지 고객이 되기 때문에 네뎁의 스토리지와 그리고 FX포 네뎁 온탭을 활용해서 간편하게 스토리지 기반에서 데이터에 대한 마이그레이션 했던 사례인 부분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3개월 걸리는 프로젝트의 기간을 1개월로 단축했고 고객이 원하는 고가용성이라든지 데이터에 대한 보호
그리고 중복제가 압축을 통한 그런 비용 절감에 대한 부분들을 제공했던 사례인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저희 전자 오류 기록을 제공하고 있는 에픽이라는 업체 같은 경우는 EHR 시스템에서 고객의 예측이 가능한 그런 데이터에 대한 증가, 이런 부분들을 요구했던 부분들이고, 그리고 랜섬웨어라든지 머레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재복구의 아키텍처에 대한 부분들을 요구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FX4 네데본텍과 AWS의 파일럿라이트 구성을 통해서 간편하게 DR 구성을 했던 부분들이고요. 스토리지 기반에서 복제를 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복제 환경, 그리고 탄력적으로 언제든지 DR 환경의 테스트 구성, 이런 부분들을 제공했던 사례인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력적 확장이라든지 TCO 절감, 이런 부분들을 고객한테 제공했던 사례인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부분들은 고객이 기존 환경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클라우드로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은 저희 FX4 네데본탭이 가장 완벽하게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특히 여러분들의 의료 데이터들에 대한 부분들을 데이터 보호라든지 규제 준수, 그리고 비즈니스 연속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의 스토리지에서 모두 다 제공할 수 있게 해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데이터들에 대한 부분들을 기존의 네트워크라든지 서브단의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 외에도 저희 쪽 스토리지에서 보안과 그리고 친숙한 데이터에 대한 이전, 그리고 호환성 부분들을 모두 다 대응해 드릴 수 있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 제가 준비한 자료 여기까지고요. 네, 이상으로 이번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메가존 클라우드의 서밀주입니다. 오늘은 AI 거버넌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아마 우리 회사가 지금 AI를 도입하는데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향후에 지금 뭔가 불안 요소는 없는지, 이런 시점이 좀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고객들하고 같이 활동하면서 좀 경험했던 것들 바탕으로 저희 프레임워크들하고 이런 것들을 투영해서 좀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소개는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고, 일단은 그 거버넌스라는 거를 얘기 드리기 앞서서 그 AI 주제가 사실 기술 속도도 빠르고, 그리고 사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버즈워드나 이런 것들이 되게 난무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설명드리는 저하고 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몇 개 슬라이드를 좀 준비해 봤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아실 거예요. 클라우드가 뭐냐, 멀티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이게 뭐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기술이 좋다 이런 걸 다 떠나서 어쨌든 기업은 어떤 특정 워크로드를 수행하는데 어떤 인프라의 형태로 가져갈 거냐, 이런 전략적인 개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AI 워크로드로 보면은 크게 보면은 이제 학습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활동은 일단은 AI를 이제 실제로 어느 정도 유의미하게 활용하려고 하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시키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잘 공부된 AI 모델을 가지고서 특수 목적에 맞게 이제 추론을 시키겠죠. 이런 활동들이 있는데, 이걸 크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윗단에 있는 게 그냥 다 추상화 시켜놓고 나면 IT로 보면 이제 데브옵스라고 끝에서부터 끝까지 보면은 결국에는 좌측에는 이제 준비된 데이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우측에는 이제 실제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응용의 영역까지 가능하겠죠. 중간에 그래서 잘 정리된 데이터가 학습을 통해서 이제 계속 준비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게 이제 시장에 나가도 될 만한 수준의 녀석인지 이런 것들 확인해 가면서 추론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추론에서 품질 평가를 하고서 실제 서비스로 보내고, 실제 이제 응용 어플리케이션들이 AI의 이제 모델들을 활용해 가면서 이런저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내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워크로드가 어떤 클라우드 전략에 맞을지를 좀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학습에 대한 워크로드는 상대적으로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워크로드 변동성이라고 표시를 해놨는데, 실제로 이게 ML 모델이 됐건 LLM 모델이 됐건 내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서 단위 시간 안에 어떤 품질 지향점을 가지고서 학습을 시켜야겠다라고 한 거는 쉽게 말해서 GPU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특정할 수가 있어요. 어떤 GPU를 통해서 어떤 구성으로 얼마만큼의 시간을 들여오면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의 모델을 얻을 수가 있겠다라고 어느 정도 측정이 되는데, 실제로 워크로드 변동성이 높은 이제 추론의 영역에 가면은 AI 서비스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런 형태의 추론 서비스가 응용 어플리케이션들이 언제 어느 시점에 이게 선셋이 될지도 모르고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늘었다가 다시 폭발적으로 줄지도 모르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추론 쪽은 이제 저희가 워크로드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활용 전략을 크게 세 가지로, 일단 이게 정답은 아닐 수도 모른다. 근데 보통 평균적으로 얘기했을 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일단은 학습은 ROI나 투자 측면 상에서 봤을 때 우리가 뭐 회사가 모델을 개발하다 해서 이제 모델을 비즈니스적으로 공급하는 회사일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뭐 오픈 AI나 아니면은 실제로 LLM 모델을 개발하는 회사들은 아무래도 구매 형태로 가는 게 좀 유리할 거예요. GPU나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하고 그 확보한 거 안에서 경쟁 회사들하고 시간을 쌓아가는 형태로 해서 진행하는 형태가 유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추론 쪽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만들어진 모델들을 활용해서 어플리케이션으로 해서 시장에 내놓는다. 이렇게 응용 서비스로 가는 것들은 추론의 인프라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퍼블릭 클라우드가 좀 유리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워크로드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 트랙이 되게 빠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선진 기술들을 계속 일종의 사스 형태로 계속 공급받는 일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신기술이나 이쪽은 하이브리드 형태로 AI 워크로드를 AI 워크로드를 위한 인프라는 저렇게 멀티 클라우드 형태로 가는 것을 좀 저희가 제안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AI가 사실은 요즘에는 이제 생성형 AI가 그러니까 도래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AI의 많은 부분 중에서 이제 생성형 AI에게 조금 눈높이를 맞추자 하면은 이런 예시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좌측에 있는 AI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뭐 해보신 분은 알겠으나 이 모델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어떻게 생겨먹었느냐 보면은 그냥 GitHub에서 그냥 보시면 알겠으나 그냥 파일입니다. 파일 다운로드 받으면 저거를 이제 피클 형태로 다운을 받으면은 저게 그냥 모델인 거고요. 그걸 좀 비유하자면은 약간 취준생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잘 공부한 모델이 시장에 이제 일단 나온 거고, 저거를, 일단은 이제 저 모델을 이제 어쨌든 어느 이제 판에다가 놀게 만들어야 될 거잖아요. 그거를 뭐 취업준비생으로 비교를 하자면 이제 입사를 시키는 거죠. 어떤 적정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채용을 해서 이제 회사 안에다가 이제 들여다 놓은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AI 모델들도 그러한 환경적인 요인이 이제 실행 환경이라고 이제 저희는 부르는데, 그걸 이제 런타임 영역에다가 AI 모델을 띄워놓고 엔드포인트를 이제 딱 만들어 놓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취업준비생이 왔을 때 저희가 뭐 교육이나 연수 같은 걸 시키잖아요. 사실 AI 모델이 말 그대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불리는 거는 사실 범용적인 일반적인 이제 수준의 뭐 추론 역량이나 뭐 학습 역량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어떤 회사의 특별한 규정이나 규칙이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참조를 시켜야겠죠. 뭐 저희가 입사하면은 일단은 뭐 문서부터 봤잖아요. 우리 회사에 어떤 뭐 품위를 올리려면 어떻게 진행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회사에 뭐 비즈니스를 할 때 업무 협력 뭐 기준이나 절차들이나 이런 것들 별도로 다 배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프로세스하고 데이터를 심어주고 참조할 수 있게 옆에 널어줘야 되죠. 보통 저런 영역들을 이제 가장 흔하게 이제 레그 형태로 구성을 해서 이제 놔두죠. 그래서 AI가 AI한테 뭔가 지시를 하면은 이제 리트리버를 해오죠. 벡터 돼 있는 DB에 가가지고서 내가 지금 지시받은 게 이거니까 이런 거에 관련된 문서들을 끄집어내가지고 참조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이런 형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에이전틱 AI 뭐 블라블라 이렇게 내세우는 거하고, 그리고 옆쪽에 보면 이제 계속 취업준비생이 입사해서 교육 연수를 받고 업무 수행을 했다고 치면은 저런 형태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뭐 1년차, 2년차, 그리고 선배님들이나 뭐 이런 분들한테 이제 뭐 피드백도 받아가면서 계속 개선을 하면서 시니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결국에는 에이전트를 만드는 거는 계속 실행하고 평가하고 반복 개선하는 형태의 요소들이 분명히 숨어져 있어야 된다. 단순하게 그냥 기능적으로 업무 절차를 자동화해서 진행한다라고 하면은 엄밀히 보면은 저희가 기존에 프로그래밍 할 때 워크플로우를 개발한 거하고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형태로 되는 게 에이전틱 AI를 만드는 활동들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저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뭉쳐서 나오는 게 저희가 인터넷 서비스에서 보는 챗GPT나 뭐 제미나이 아니면 아마존 큐 뭐 이런 서비스들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이제 지시를 내리는 형태들이 저렇게 됐을 거고. 그래서 요 개념을 이해한 상태에서 이런 슬라이드를 보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엔터프라이즈나 아니면 조금 폐쇄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뭐 퍼블릭 환경이, 그러니까 퍼블릭 서비스나 뭐 지금 오늘 주로 이제 듣고 계시는 헬스케어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인터넷 서비스에서 제공받는 서비스하고 내부에 좀 데이터를 안전적으로 보관해 가면서 구성하는 AI 서비스하고 다르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기대 관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부에서, 그러니까 보통 일반 분들은 그러니까 인터넷에 그냥 월에 한 2, 3만 원짜리
가입을 하면은 오픈 AI나 뭐 이런 서비스를 잘 이용하시잖아요. 근데 그 서비스들은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해당 웹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잘 만들어 놓고 그것들이 내가 질문을 하고 문서를 업로드함과 동시에 인터넷에 있는 많은 정보들을 추가적으로 보강하고 업데이트하고 이러면서 서비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맨 뒤에 있는 LLM 모델이 전부 다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최근에 클로드에서 하네스 엔지니어링 막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런 것들도 사실은 같은 맥락이에요. 하네스 엔지니어링은 모델이 해주는 게 아니라 엄밀히 보면 일종의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러한 영역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보안이나 규제들이 강한 비즈니스에서는 사실은 질문 자체나 문서를 외부에다가 참조되게 올리는 경우도 되게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잘 만들어진 모델의 엔드 포인트만 써서 서빙만 받아서 저 안에 이제 프라이빗하게 AI 응용 서비스를 구축해내야 되는 이제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앞쪽에 있는 녀석하고 뒤쪽에 있는 녀석하고 처음에 구축하는 시점에서 수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잘 만들어진 이제 AI 응용 서비스 레이어가 있는 퍼블릭 서비스를 쓰느냐, 아니면은 그 보안이나 이런 기타 등등의 문제 때문에 기초 훈련이 된 신입사원들을 데리고서 그 규정이나 이런 것들 다 보완해가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놓은 걸 직접 만들어서 쓰느냐, 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사실은 그러니까 기대 관리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마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임원분들이나한테 예를 들어서 챗GPT 이렇게 막 다 되던데 우리 내부의 시스템 구축을 하고 난데 우리 내부 시스템 왜 이렇게 형편없느냐, 이런 부분들이 다 기대 관리의 문제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 서비스하고 AI 내부 구축 비교는 대략적으로 좀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본론으로 좀 들어갈게요. 그래서 AI 거버넌스 레이어 구현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자료는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저도 제가 이거를 보라고 만든 장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용들이, 그러니까 기술들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저 바운더리 자체가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막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어요. AI 관련된 에코시스템의 기술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들이 과거에도 경험했습니다. AI가 지금 생성 AI 시대를 넘어서서 이제 좀 나아가서 이제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데, 과거에 머신러닝 기반의 무언가하고 엄용 AI, 비전이나 이런 것들 때도 그랬고, 뭔가 이상한 걸 넣으면 이상한 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특히나 요즘에는 에이전틱 AI라고 해서 다양한 업무 시스템들하고 다양한 AI 서비스를 연결해가지고서 종결형 업무를 만들어내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게 쏟아지죠.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결국에는 데이터하고 도구들의 혼재하고 난립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품질에 대한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AI 기술이 계속 서비스가 가속화되고 이러고 있는데 도구 서비스가 날림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것들이 다 눈높이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임원분들이 바라보는 거, AI 실무자들이 바라보는 거, 아니면은 고객들이 바라보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다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미나나 이런 데 가서 잘 되는 데모를 한번 보고 오신 다음에 야, 이거 우리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일단 시작은 막 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 비용을 우리가 제대로 쓰고 있는 거야? 이게 지금 나중에 리스크는 없는 거야? 이런 것들이 가시화가 하나도 안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고객사 같은 경우에 대부분 잘 열심히 진행을 하다가 야, 이거 우리가 비용 잘 쓰고 있는 거 맞아? 심지어는 예를 들어 똑같이 챗봇 하나를 간단하게 만들었는데 A라는 챗봇은 하는 워크로드는 거의 비슷한데 토큰 비용이 한 5원, 10원밖에 안 나오는데 B라는 서비스는 결론은 똑같고 품질도 똑같은데 토큰이 막 100원, 200원 나와요. 근데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그냥 아무런 기술에 대한 이해도 없이 유행 따라 갔기 때문에 넘어갔나 봐요. 쓸데없이 예를 들어서 에이전틱하게 구성을 해놓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시화가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야심차게 AX를 시작하셨지만 동력이 상실되는 경우들도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의 어프로치를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제 그 거버넌스 수립 어프로치라고 하는데, 보통 아마 이제 어느 정도 일정 규모의 볼륨이 있는 회사에서는 아마도 그 탑다운부터 하실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됐을 때 위쪽에 보면은 비즈니스 프레임워크라고 해놨는데 저쪽이 보통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른바 컨설팅 펌들이 하는 영역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책과 프로세스가 정리되고 나면은 비즈니스 아키텍처부터 이제 테크놀로지 아키텍처까지 내려오게 되는데, 저 영역이 장점은 있습니다. 이렇게 비즈니스를 시작하면은 일단 혼은 안 날 수 있어요. 그러면은 탑다운으로 비전 수립하고 전략 수립하고 이랬기 때문에. 근데 단점이 뭐냐면은 저게 보통 아무리 통상 걸려도
뭐 페이퍼워크도 해야 되고 내부 합의도 거쳐야 되고 이러고 뭐 조직도 뭐 개선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못해도 한 6개월은 걸릴 거예요. 한 4일, 뭐 빠르면은 뭐 4개월에서 뭐 늦으면 6개월 정도 걸리는데 아시다시피 AI 기술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탑다운 형태로 나가게 되면은 마지막에 저 테크놀로지 아키텍처로 딱 도착했을 때 아마 위의 비전과 전략과 정책과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갭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시 뭐 컨설팅을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과도기를 좀 겪게 됩니다. 그렇다고 반대로 테크놀로지 아키텍처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가장 많은 케이스예요. 왜냐면 일단 기술부터 봅니다. 그러니까 기술 벤더들 통해 가지고서 기술부터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뭐 이 기술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하면서 기술부터 도입을 한 다음에 점점점 위에 이제 비전이나 목표를 쌓아가는 형태인 거죠. 근데 이 단점은 뭐냐면은 기술부터 보고 자 공부도 하시고 그다음에 도입해가지고 체험도 하시고 POC도 하시고 이러다가 한 비즈니스 아키텍처 정도에 왔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우리가 이걸 왜 도입했지? 그러니까 우리 비즈니스에 지금 이게 유리한 거야 맞는 거야 뭐 그냥 결국에는 열심히 했지만 챗봇 몇 개 만들고 끝난 거 아닌 거야? 그걸 가지고서 우리 회사가 어떤 효과를 얻었지? 어떤 투자 대비 어떤 성과를 얻었지? 이런 질문에 약간 일종의 현타가 오기 시작해. 그러니까 이것도 별로 적절하지 않은 어프로치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뒷장에 중간부터 시작하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목적으로 비즈니스 아키텍처는 결국에 이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의미하는 거니까 회사의 어떤 업무 프로세스에다가 AI를 적용할 것이냐 그게 유의미한 것이냐 아닌 거냐를 먼저 판단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하기 위한 내부에 약간 허들이나 이런 정책이나 프로세스가 있다고 하면 그거를 일부분만 대비를 하시고 각각의 양 사이드로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파란색 쪽을 보시면은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비즈니스 아키텍처를 먼저 정의해 놓고 그 다음에 그거에 각 타스크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이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그거에 대한 기능과 비기능적 요건을 확인하신 다음에 기술은 AWS 서비스에 거의 대부분 다 수용이 돼요. 그래서 뭔가 기술 아키텍처를 정해놓고서 비즈니스 아키텍처를 살리려는 시도보다 어디다 무엇을 한지를 정해놓고 나서 그 잘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요건을 정의해놓고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비즈니스 효과가 나는 형태로 데이터든 기능 정의든 하고 나면은 기술은 그냥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AWS의 서비스를 가지고서 제가 안 되는 경우는 거의 못 봤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위쪽으로는 이제 최소한의 프로세스를 가지고서 내부 정책과 규제를 조금 이제 완화시켜 놓은 다음에 그 위에 이제 그것들을 통해서 얻는 전략이나 비전을 정의하는 게 훨씬 더 회사가 AX를 하는데 훨씬 더 나은 어프로치라고 저희는 보통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의 메가존 클라우드의 오퍼링 브랜딩이자 그리고 저희 조직의 이름이기도 한 AI 레디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건데요. 일단은 새로운 브랜드입니다. 여기에는 사실 프로덕트도 있고 서비스도 있고 고객들한테 같이 비즈니스 그러니까 AI 아이디어를 발굴해내는 비전 워크샵과 같은 여러 가지 오퍼링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좀 소개해드리고 거버넌스 측면의 내용들만 좀 하이라이트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워크는 이렇게 6개의 필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 6개 필러들이 아시는 것처럼 저 필러들이 각 항목별로 높은 성숙도를 가지고 있을 때 저희는 이제 AI 레디 컴퍼니에 다다랐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고객들한테도 저렇게 말씀드리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보시면은 AI 레디 워크포스는 결국에는 임직원분들이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역은 뭐냐면은 업무 프로세스나 이렇다기보다는 제가 제 PC에서 어떤 제미나이가 됐건 아니면은 챗GPT가 됐건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잘 활용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아마존 큐 같은 것들도 사실 그런 용도로 좀 나왔다고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활용한 다음에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 영역의 문제는 아직은 거버넌스를 측정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도구들에다가 거버넌스를 채용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회사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가져다 놓기 되게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엔드 유저가 직접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 PC에 있는 문서가 다 제가 오너십이 있는 문서는 아닐 거잖아요. 협력을 하면서 사실은 이 문서의 생산 주체는 옆 팀이었는데 그 문서가 저한테 와 있다고 해서 신뢰할 만한 데이터냐? 그건 아닌 거죠. 그러면은 옆 팀의 오너십이 있기 때문에 그 문서가 옆 팀에서 업데이트가 되는 거를 제가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버넌스를 완전하게 관통할 수는 없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2, 3, 4번이 엄밀히 보면은 그러니까 비즈니스 프로세스하고 좀 관련된 서비스라고 보면 되고요. 저것들을 통해서 AI 에이전트를 만든다는 의미는 기업 내에서
어떤 프로세스를 자동화시킨다는 의미가 되겠죠. 가장 쉽게 얘기하면 저런 도구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시스템 어플리케이션은 당연하게도 이제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들은 어떤 해당 프로세스를 자동화시키는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관리하기 위한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그것들에 어떻게 그것들이 뭐 어떻게 어느 정도 AI 네이티브하게 모던화되어 있는지에 대한 성숙도를 이제 보면서 AI 아이디어를 가져서 진행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당연하게도 그런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들의 그 정리되어 있는 데이터의 형태 자체가 AI가 잘 활용하기 용이한 구조인지 아닌지 이런 거에 대한 성숙도 평가도 필요할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5번, 6번은 이제 일종의 변화 관리 측면의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6개가 가장 높은 성숙도로 가 있어야 된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1번이 그렇다고 아주 안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AI하고 이제 사람이 같이 일하는 시대를 조직에서는 계속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워크포스용 도구도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2, 3, 4번의 영역 해당하는 이제 회사에서 중앙에서 관리해야 되는 프로세스들을 AI 네이티브화 시키는 영역도 가져가고, 그걸 이제 전체적으로 5, 6번을 통해서 계속 그 매크로한 변화 관리 그리고 마이크로한 변화 관리를 다 포괄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AI 거버넌스에 대해서 뭐 최근에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 내부 행사에서도 이제 트러스트라고 이제 공지를 했는데, 저 AI 거버넌스가 없으면은 앞서 말씀드린 6개 흐름도 그렇고, 그리고 AX를 뭐 열심히 추진했다가도 의외로 저런 항목들 하나하나에 걸림돌이 생겨서 오히려 동력이 상실되는 경우들이 있다. 그래서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저 위쪽에 말씀드린 6개의 필러들에 대한 높은 성숙도를 달성하기 위해 거버넌스 레이어가 일단 우선적으로 돼야 되고, 그리고 뭐 저희 내부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컨설팅하고 빌드하고 오퍼레이션 서비스와,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뭐 도구가 없으면은 뭐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도 나름의 프로덕트를 가지고서 스튜디오, 데이터 허브, AI 옵스 이런 프로덕트를 가지고서 같이 고객들을 AI 네이티브 컴퍼니로 이제 전인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최근에 말씀드린 에어 스튜디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 건데, 뭐 기능들은 되게 많아요. 앞쪽에 이게 결국에는 이름이 좋아서 플랫폼이라고 그냥 딱 부르는 게 아니라 실제로 플랫폼으로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결국에는 AI 플랫폼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결국에는 뭐 플랫폼이니까 수요와 공급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수요는 결국에는 AI 뭐 관련된 에코시스템 도구들을 활용을 해서 결국에는 회사의 뭐 지식 베이스를 활용한 뭐 에이전트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업무를 자동화하는 에이전트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수요일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그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공급해야 되는 건 결국에는 AI 도구와 기술들일 거잖아요. 그래서 아래쪽에는 이제 AI 모델들, 그다음에 MCP 서버들, 그리고 각종 이제 서드 파티 인증들, 뭐 이런 인증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증 도구들, 그리고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그런 제공되는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오밀조밀 해가지고 에이전트를 개발하는 이런 형태의 플랫폼으로 되고 있고요. 오늘 다는 말씀 안 드릴 거고, 세 번째 있는 AI 컨트롤 타워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플랫폼이 어떤 AI 도구들이 어떤 정책으로 공급이 되고, 어떻게 비용이 제어되고, 어떻게 회사에서 그 제시하는 레귤레이션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를 계속 측정하고 감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바라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버넌스 체계에서는 크게 보면은 6개의 기능들이 제공되고 있고, 그리고 첫 번째로는 뭐 접근 제공,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인 거죠. 어떤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조직에 어떤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MCP로 계속 연결을 해가지고 업무 시스템에 AI가 이제 계속 트랜잭션을 날리거나 주도적으로 일을 하게 시킬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접근 제어 부분, 그리고 AI 게이트웨이라는 이름으로 한 이제 유량 제어죠. 누가 어떻게 트래픽을 발생시키고, 그러니까 토큰이죠, 결국은. 토큰을 사용되고 안 하게 하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미터링 빌딩, 당연히 얼마큼 비용이 나오고, 그리고 비용들이 지금 우리 예산 안에 이렇게 책정되고 있는지 이제 관찰을 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아마도 이제 빠르게는 뭐 올 하반쯤이나 뭐 내년 초에는 일부 회사에서는 아마 내부 IT나 뭐 개발 예산을 잡을 때 아마도 이제 토큰 비용도 포함시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존에 뭐 인건비, 뭐 소프트웨어비, 하드웨어비 뭐 이런 식으로 책정을 했다면은 지금은 아마도 이제 토큰 얼마큼 쓸 거야, 이런 프로젝트에서는. 그러면 이제 회사에서도 이 토큰 예산이 적절한가를 판단을 하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유형의 프로젝트가 어떤 토큰을 쓰는 게 합리적인지 아닌지 사실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해요. 그러면은 지금 그냥 API 키 발급받아가지고서 아무렇게나 이제 개발을 하고 가시화가 안 된 상태에서 계속 프로젝트를 진행하시거든요. 그러면은 나중에 근거가 없는 거죠. 회사에서 이 토큰을 사용한 게 이 프로젝트에서 이게 합리적인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당연한 게도 오딕 로그, 그다음에 PI 필터 너무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그리고 회사의 어떤 승인 검증 체계, 결국에는 뭐 이제 뭐 휴머니도 룹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결국에는 아무리 말이 좋아도 결국에는 승인 검증 체계거든요. 사람이 언제 주요 프로세스나 AI가 하기 직전에 AI가 실제 실행을 하기 직전에 얼만큼 개입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통합적인 환경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권한 정책 부분 컨트롤 되고요. 감사 추적 부분 당연히 컨트롤 되고, 그리고 위험 제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서 되게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특히 이제 금융과 같은 약간 규제 비즈니스 쪽에서는 저 킬 스위치나 이런 것들을 제시하라는 요건들이 되게 있어요. 근데 아마 공공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외부 모델들이 외부에서 빅테크들이 만든 모델이건 아니면 오픈소스 모델이건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었을 때 당국이나 지침이 내려오면은 바로 그 모델의 활용을 중단해야 된다는 이런 요건들이 있거든요. 적어도 금융에서.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런 것들을 플랫폼 레벨에서 제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냥 중단시키는 거는 그냥 죽이면 됩니다. 서비스를 예를 들어 내리면 되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게 고객한테 서비스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중단시키면은 결국에는 장애잖아요. 이러니까 일종의 서킷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이런 플랫폼들에서는. 그래서 A라는 모델로 쭉 가고 있다가 당국의 규제 상황에 맞춰가지고서 이 모델을 쓰지 마라고 하면은 대안 모델로 이제 서킷이 돌아가게 한다거나 이런 기능들이 플랫폼 내부에서 좀 돼야 되고, 마찬가지로 또 데이터 보호도 비슷한 맥락으로 규제 당국에 이런 것들을 대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증민 접근, 그리고 플랫폼 감사 로그 이런 영역인데 하이라이트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증 접근인데, 이게 에이전트는 크게 두 개의 인증이 있어야 돼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일단은 에이전트가 직접 수행하는 인증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에이전트의 사용자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진행해야 되는 이런 권한 두 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플랫폼 레벨에서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운영 및 모니터링은 사실 플랫폼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AI 게이트 통해서 유량이나 이런 모니터링이 되기 때문에 저런 대시보드, 그다음에 제어할 수 있는 저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플랫폼에 되게 당연한 기능이고요. 그리고 트레이서빌리티, 그리고 운영 제어도 게이트웨이 형태의 액세스 키 방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엔드 유저가 됐건 에이전트가 됐건 에이전트 투 에이전트가 됐건 관측성은 다 제공을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대시보드 사용량 통계 가능하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례 및 시사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요 두 개의 사례는 앞서 말씀드린 거버넌스, 도구적 거버넌스라기보다는 어떻게 해야지 좀 유의미한 AX 프로젝트를 산출할 수 있는가 측면으로 바라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하나투어 사례는 작년부터 저희가 많이 말씀드린 사례라 1차, 2차, 3차까지 진행을 했는데,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고객들하고 같이 진행을 해서 더 유의미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업무에 어떻게 진행을 할까부터 같이 고민을 하면서 시작을 했고, 상담 업무에 진행을 했을 때 그러면은 상담 업무의 어큐러시를 얼만큼 만들까지에 대한 상세 고민도 현실적으로 한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질문에 대해서 에너지를 기술적으로 많이 쓴다기보다는 고객들한테 미션 크리티컬한 업무에 대해서는 97% 만족도를 설정해놓고 나머지 범용 질문에 대해서는 조금 적절한 답변 품질을 해도 서비스를 진행하는 데 무리가 없겠다라고 해가지고서 그런 방법론 측면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저희하고 전략적으로 맞아서 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고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약 쪽 사례인데 많이 프레스가 돼서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APQR 문서를 자동화하는 내용이었고요. 원래 적으면 한 2주, 3주 정도 걸리던 일들을 이제 저희 쪽에서 진행을 해가지고서 AI 시행 시간만 사람이 피드백을 해가지고 리뷰한 시간 빼놓고 한 5, 6분 정도에 진행하는 형태로 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떤 업무에 AI를 적용하면 좋을까라는 내용들부터 시작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순하게 어떤 AI 도구들을 갖다 놓고 기술을 갖다 놓고서 뭐 할지를 나중에 결정했다기보다는 어떤 프로세스에 적용할지 선정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진행을 하지라는 설계 끝에 이제 진행을 한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개에 대한 내용은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거버넌스 프로젝트를 진행한 사례이고요. 최근에 저희 행사에서도 말씀드렸던 사례이고, 그 다음에 계속 이제 AI 개발 비용이 측정하기가 좀 어려웠고, 도대체 어떤 워크로드를 이런 아키텍처로 구성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파악하기 좀 어려운 상태였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AI 거버넌스 레이어를 구축해 놓고 그 안에서 토큰이나 유량 제어를 진행하면서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뭐 이것만 하면 심심했으니까 내부적으로 그런 거버넌스가 중용된 것 중에 뭐 한 3개 정도 저희가 또 소과제를 진행을 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걸로 내부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실제로 이거는 ITSM 티켓의 한 50% 정도를 한 자동화 처리하는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뭐 원래 1차 POC 때 저희가 한 커버리지가 한 30~30%가 AI가 답변했었는데 이후에는 조금 직접 AI 에이전트가 뭐 예를 들어서 패스워드를 뭐 초기화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요청은 AI가 직접 수행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일반 질의에 대한 50%는 AI가 처리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오퍼레이터 중에 전문 오퍼레이터들은 결국에는 좀 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에 집중할 수 있게 이렇게 진행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결국에는 왜 거버넌스가 중요했냐면은 결국에는 에이전트가 개별 업무 시스템에 액세스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요청을 할 때도 요청자가 나는 이 업무 시스템에 대한 요청을 하는 거야라고 명확하게 진행을 하는데 그게 범용 계정이나 인증으로 이렇게 진행하면 어려움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거버넌스를 통해서 그 레이어를 통해서 에이전트가 그러니까 실행할 수 있어야지 안정적으로 문제 없이 뭐 예를 들어서 해집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누가 만든 에이전트가 시스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진행한 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설명 넘어가고요. 여기까지 좀 설명드렸고요. 모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메가존 클라우드 SAP 유닛의 이용규입니다. 오늘은 SAP on AWS, 즉 SAP 워크로드의 클라우드 전환 전략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단순히 SAP를 AWS로 이전하는 기술 이야기 자체보다는 실제 고객 환경에서 어떤 전환 경로가 현실적이고 전환 이후 운영은 어떻게 안정화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SAP는 일반적인 워크로드와 조금 다릅니다. 단순히 인프라만 옮긴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운영 책임은 누가 가져갈 것인지, 장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복구할 것인지, 그리고 향후 S4HANA 전환이나 데이터 활용과는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함께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술 기능 소개보다는 고객 입장에서 실제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관점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4가지입니다. 먼저 왜 지금 SAP 클라우드 전환을 검토해야 하는지, 그리고 배경과 고객 과제를 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고객별로 어떤 전환 시나리오가 가능한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AWS 기반에서 SAP 운영을 어떻게 최적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운영 모델과 아키텍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메가존 클라우드가 어떤 방식으로 이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적용 사례를 통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오늘 세션의 핵심은 클라우드 전환이 가능한가가 아니라 운영 가능한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입니다. 저희는 그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의 SAP 유닛을 아주 짧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메가존 클라우드의 SAP 유닛은 클라우드 역량 위에 SAP 전문성을 결합해서 SAP 컨설팅, 구축과 더불어 SAP 온 클라우드 영역에서 구축과 전환, 그리고 운영까지 함께 수행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발표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SAP 전문 인력들로 평균 경력 15년 이상의 인력 구성을 기반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저희가 단순히 시스템을 옮기는 역할만 하는 조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목표 아키텍처 설계, 마이그레이션 전환, 운영 안정화, SAP, MSP, AMS까지 연결해서 고객의 실제 운영 모델까지 같이 보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즉, 고객 입장에서 보면 누가 클라우드로 옮겨주느냐가 아니라 누가 옮긴 다음에도 안정적으로 운영되게 해주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 장은 AWS가 SAP 온 AWS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AWS와 SAP는 16년 이상 클라우드 분야에서 협업해왔다고 설명하고 있고, Rise with SAP, SAP S4HANA 클라우드, SAP BTP, 데이터스피어, SAC, 줄 같은 주요 SAP 서비스들이 AWS 기반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걸 고객 관점으로 풀어보면 SAP 온 AWS는 단순히 인프라 위치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능을 확보하고 복원력을 높이고 비즈니스 중단 리스크를 줄이면서 이후 혁신과 확장까지 연결하는 기반으로 보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발표에서 AWS를 단순한 인프라 제공자로 설명하기보다는 SAP 워크로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이후 확장까지 연결할 수 있는 기반으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즉 어디에 올릴 것이냐 보다는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다음으로는 SAP1 AWS가 전환 이후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표입니다. AWS에서는 SAP BTP 서비스 가능성 측면에서 AWS가 폭넓은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AWS 서울 이전을 기반으로 SAP BTP와 S4HANA가 프라이빗 네트워크가 연결 가능하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AP 아바 프로그램에서 AWS 서비스를 직접 연결할 수 있는 구조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고객 입장에서 해석해보면 SAP1 AWS의 가치는 단순한 운영 안정성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BTP 기반 확장, 외부 서비스 연계, 그리고 AI 서비스 활용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특히 요즘 고객들이 클린코어나 AI 고도화를 많이 고민하시기 때문에 이 장은 전환 후에 끝이 아니라 이후 확장까지 열려있다는 메시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많은 고객분들이 지금 SAP 환경과 관련해서 공통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프라 노후화입니다. 기존 서버와 운영 환경이 오래되면서 유지보수 비용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장애나 복구에 대한 리스크도 커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가용성과 재복구 요구 수준이 과거보다 훨씬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이전에는 시스템이 돌아가기만 하면 됐던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은 장애 발생 시 어느 수준까지 얼마나 빨리 복구할 수 있는지가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세 번째는 S4HANA 전환입니다. S4HANA 전환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과제이기 때문에 인프라 전략과 운영 모델을 미리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운영 인력 부족 문제가 분명합니다. SAP 베이시스, 인프라, 백업, 보안, 그리고 모니터링을 내부에서 모두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에 운영 표준화와 자동화에 대한 요구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데이터, 분석, AI 연계를 고려하는 고객이 더 늘어나면서 단순히 현재 시스템만 유지하기보다는 향후 확장 가능한 기반까지 함께 확보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SAP 클라우드 전환은 단순히 서버를 옮기는 과제가 아니라 비용 구조, 운영 책임, 복구 체계, 그리고 향후 확장성까지 함께 재설계하는 과제로 봐야 합니다. 이 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하나입니다. 지금 고객이 검토해야 하는 것은 옮길까 말까 보다는 어떤 운영 구조로 옮길 것인가입니다. SAP 워크로드의 클라우드 전환은 모든 고객에게 같은 답이 있는 능력은 아닙니다. 현재 환경, 운영 주체, 그리고 전환 일정에 따라 현실적인 경로가 달라집니다. 첫 번째는 인프라 마이그레이션입니다. 애플리케이션을 그대로 두고 인프라만 우선 AWS로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비교적 빠르게 운영 기반을 바꾸고 싶을 때 적합합니다. 기존 구조를 유지하면서 전환 효과를 빨리 보고 싶은 고객에게 현실적인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S4HANA 컨버전입니다. 애플리케이션 전환과 클라우드 전환을 함께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난이도는 높아질 수 있지만 전체 구조를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중복 투자를 줄이고 싶을 때 유리합니다. 세 번째는 Rise with SAP입니다. SAP 중심의 운영 모델을 함께 가져가면서 전환을 가속화하는 방향입니다. 운영 책임 구조를 단순하고 싶은 고객에게 검토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하이브리드 어프로치입니다. 핵심 시스템부터 단계적으로 이관하고 이후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예산이나 일정, 내부 조직 여건상에 한 번에 전체 전환을 이루는 경우에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이때 중요한 선택 기준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누가 운영의 주체가 될 것인지, 그리고 둘째, 전환 일정을 얼마나 빠르게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셋째, 현행 커스터마이징과 인터페이스 구조를 얼마나 유지해야 되는지, 그리고 넷째, 향후 데이터, AI, 글로벌 시스템과의 연계를 얼마나 중요하게 볼 것인지입니다. 즉 무엇이 더 최신인가 보다는 고객 환경에 무엇이 더 실행 가능하고 운영 가능한가가 선택 기준이 될 것입니다. 실제 고객 미팅에서도 이 장표가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정답을 제시하기보다는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AWS를 SAP 관점에서 볼 때 핵심은 단순한 인프라 확장성이 아닙니다. 보건력,
운영 표준화, 보안, 그리고 향후 확장성까지 포함해서 봐야 한다고 봅니다. 먼저 확장성 측면에서는 업무량 변화나 프로젝트 단계에 따라 자원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초기에 테스트 환경을 빠르게 만들거나 특정 시점에 성능 요건이 커질 때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복원력입니다. 백업, DR, 그리고 복구 시나리오를 구조적으로 설계할 수 있기 때문에 SAP처럼 중단 역량이 큰 시스템에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보안과 거버넌스입니다. 계정과 권한, 로그, 정책관리 기준을 체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 대응이나 운영 통제 측면에서도 매우 유리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혁신 측면에서는 해외 법인 운영이나 향후 데이터, 분석, AI 서비스와의 연계 기반을 함께 확보할 수 있습니다. 블레드는 인프라라기보다는 표준화된 운영과 복구 체계를 갖추고 이후 데이터, 분석, AI로 확장할 수 있는 기반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구축과 확장 리드타임을 줄이고 운영 기준을 일원화하고 장애나 재해 대응 체계를 방어할 수 있다는 점이 주요 기대 효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AWS의 장점이 기능 나열이 아니라 SAP 운영을 더 예측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고객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좋은 방향인 것은 이해됐는데 실제로 누가 어떻게 진단하고 설계하고 이전하고 운영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메가존 클라우드는 SAP 온 AWS를 단위 구축 프로젝트가 아니라 5단계에 연결된 서비스 모델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세스입니다. 현행 아키텍처를 분석하고 전환 우선순위와 리스크, 예상 비용 구조를 검토합니다. 2단계가 부족하면 뒤에서 리스크가 크게 발생합니다. 두 번째는 디자인입니다. 목표 아키텍처와 네트워크, 보안, 고가형성, 그리고 DR, 운영 기준을 설계합니다. 여기서부터 운영 감점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마이그레이트입니다. 실제 구축과 이전, 테스트, 코드블을 수행하고 운영기간 준비까지 포함합니다. 단순 기간이 아니라 전환 수행 단계입니다. 네 번째는 오퍼레이트입니다. 모니터링, 백업, 장애 대응, 운영 프로세스를 정착시키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가 있어야 고객이 안심합니다. 마지막은 오티마이즈입니다. 비용과 성능을 최적화하고 자동화와 고도화를 반복하는 단계입니다. 전환 이후 가치를 만드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어디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어세스먼트부터 런 앤 오토마이즈까지 책임 범위와 산출물을 일관되게 연결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즉, 프로젝트를 따로, 운영을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딜리버리 체계로 보는 것이 이 장의 핵심입니다. SAP 전환 프로젝트에서 실제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것은 구축 방식 자체보다는 운영 모델입니다. SAP는 단순한 인프라가 아니라 현업 사용자, SAP 애플리케이션, 운영 영역, AWS 기반 영역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 구조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옮긴 뒤에 운영 책임이 불분명하면 초기에 바로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장표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운영 설계 포인트는 크게 8가지입니다. 먼저 HADR 목표와 복구 테스트 주기를 미리 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백업, 모니터링, 그리고 권한, 로그 기준을 표준화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고객 IT, MSP, SAP 베이시스 간 역할을 명확히 나눠야 합니다. 네 번째로 운영기간 기준과 SLA를 사전에 합의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장애 대응 프로세스, 에스컬레이션 체계, 배치 및 변경 관리 기준, 비용 가치성과 용량 관리 루프까지 정리해야 합니다. 이런 운영 기준과 책임 구조를 먼저 정해두면 전환 이후 하이퍼케어나 안정화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SAP는 어떻게 옮길 것인가 보다는 옮긴 뒤 운영이 흔들리지 않게 만들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고객들은 실제로 이 부분을 가장 많이 보십니다. 그래서 운영 모델 장표는 기술 장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고객의 의사결정 장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추진 방식은 보통 이런 로드맵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어세스먼트 단계에서 현행 시스템을 진단하고 운영 이슈와 리스크, 비용 구조, 우선순위를 정리합니다. 이 단계가 보통 2주에서 4주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아키텍처 앤 플래닝 단계에서는 목표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보안 및 네트워크, DR 구조를 구체화합니다. 이때 전환 웨이브와 컷오버 계획까지 함께 만듭니다. 보통 3주에서 6주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실제 마이그레이션 또는 컨버전 단계입니다. 프로젝트 성격에 따라 기간은 다르지만 구축과 테스트, 인터페이스와 데이터 이행, 리허설과 실제 전환이 이 단계에 포함됩니다. 마지막은 스테빌라이제이션 앤 옵티마이즈입니다. 초기 하이퍼케어를 통해 운영 기준을 정착시키고 이후 성능과 비용을 철거합니다. 즉, 어세스먼트 없이 바로 구축으로 들어가는 방식보다는 먼저 목표 구조와 운영 모델을 정의하고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접근이 일반적이고도 안정적인 방식입니다. 이 장에서 고객에게 저희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전환은 이벤트가 아니라 프로그램처럼 관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네, 다음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제조 고객입니다. 이 고객은 노후 인프라로 인해서 장애와 복구 리스크가 커지고 있었고 생산 및 물류 연계 시스템 특성상 운영 안정성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동시에 향후 S/4HANA 전환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단순 교체가 아니라 기반 정비가 필요했습니다. 적용 범위는 SAP ERP 운영 구조 재정비와 백업 모니터링, 운영 절차 표준화, 그리고 AWS 기반 표준 아키텍처 설계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운영 절차와 책임 구조를 더 명확하게 만들 수 있었고 장애 대응 및 복구 체계를 개선했으며 향후 추가 전환과 확장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점은 전환 자체보다는 운영 안정성과 이후 확장성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즉, 고객이 원한 것은 단순한 인프라 교체가 아니라 운영 리스크를 줄이고 향후 S/4HANA 추가 전환을 위한 기반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례는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전형적인 SAP on AWS의 접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국내 제약그룹의 S/4HANA 클라우드 전환 사례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기존 S/4HANA 1809 환경을 2023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면서 동시에 온프레미스 기반 인프라를 SAP PC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한 프로젝트입니다. 배경은 기술 지원 종류에 대한 대응, 운영 효율화, 그리고 향후 AI 활용 기반 확보가 목표였습니다. 이 사례의 특징은 단순한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실제 운영 중인 시스템을 대상으로 전환을 수행했다는 점입니다. 대상은 8개 컴퍼니 코드였고 ERP만 단독으로 본 것이 아니라 WMS, RIMS, MES, EDI 등 다수의 연계 시스템까지 함께 고려한 대규모 전환이었습니다. 전환 과정에서는 개발, 품질, 운영, 이렇게 3티어 환경을 포함한 PC 전환과 단계별 테스트, 그리고 연계 시스템 검증이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이 사례에서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운영 중인 시스템을 무중단으로 전환했고 오픈 이후 조기 안정화까지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 사전에 여러 차수의 테스트를 거쳤고 오픈 이후에는 헬프데스크, 워룸, 단계별 에스컬레이션 체계를 운영하면서 초기 이슈 대응 구조를 빠르게 정착시켰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 있는 포인트는 이 프로젝트가 구축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후 클라우드 MSP까지 연결되었다는 점입니다. 즉, 전환 프로젝트의 자체 성공뿐만 아니라 고객이 이후 운영도 메가존에 맡길 수 있을 정도로 안정화와 운영 신뢰를 확보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환경에서 SAP PC에서는 국내 최초로 줄을 적용했고 향후 AI 확대 기반까지 마련했습니다. 단순히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옮긴 것이 아니라 이후 운영 고도화와 AI 활용 확장까지 염두에 둔 전환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 사례는 운영 중인 SAP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조기 안정화 이후 MSP 운영과 AI 확장 기반까지 연결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접근은 특히 몇 가지 유형의 고객들에게 적합합니다. 예를 들어 SAP 인프라 교체나 리뉴얼 시점에 있는 고객, 그리고 DR과 보안 수준을 높여야 하는 고객, S/4HANA 전환과 인프라 전략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고객, 그리고 글로벌 또는 다법인 운영 체계를 표준화하려는 고객, 그리고 내부 운영 인력 부담을 줄이고 싶은 고객이 대표적입니다. 실제 제안은 보통 4단계로 접근합니다. 즉, 먼저 어세스먼트로 현행 아키텍처를 진단하고 그 다음 운영 모델과 목표 구조를 협의합니다. 이후 전환 우선순위와 리스크를 분석해서 로드맵을 만들고 마지막으로 단계별 이행안으로 구체화합니다. 즉 바로 구축으로 들어가기보다는 고객의 현장 환경과 운영 이슈를 기준으로 전환 가능성과
목표 운영 모델을 먼저 진단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마무리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정리드리겠습니다. SAP1 AWS 전환은 단순한 이전 프로젝트가 아니라 운영 가능한 구조와 확장 가능한 기반을 함께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고객별 전환 경로와 책임 구조를 먼저 구분해야 하고 운영 모델과 복구 체계를 사전에 설계하면서 구축 이후 안정화와 최적화까지 포함해서 봐야 합니다. 또 향후 S4HANA 전환과 데이터의 확장까지 고려한다면 인프라 자체보다는 전체 운영 기반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메가존 클라우드는 그 과정에서 진단, 설계, 이행, 운영, 최적화를 엔드투엔드로 연결해서 고객의 전환 리스크를 줄이고 이후 안정적인 운영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이나 고객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내용들은 메일로 주시면 확인 후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제 연락처와 메일이 있으니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